국민의힘이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갖고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해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받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각 쇄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쇄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6박 8일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을 방문해 의회 교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굳은 각오로 결전에 임했던 각 정당의 수장들. 총선 성적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5명 핫피플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4.10 총선 이후 전국 구도와 함께 정치 거물들의 향후 행보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결과로 희비가 엇갈린 여야 정치권이 총선 결과에 따라 당 정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이 모여서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공감했는데요.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회동을 가진 국민의힘. 4선 이상의 총선 당선인들의 모임입니다. 간담회에는 윤재욱 원내대표 주재 아래 권영세, 나경원, 한기호 등 중진 당선인들이 참석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먼저 총선 참패를 인정하고 국민이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으로서 믿음을 국민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당대회로 꾸려질 새 지도부에 새 인물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일부 중진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30대 청년 초선 당선인들이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쨌든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당을 좀 혁신하고 당을 좀 개혁해서 국민적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좀 이번에 나와서 어떤 좋은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중진 간담회 내용과 내일로 예정된 당선인 총회에서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당의 체제 정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또한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과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 총선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재욱 원내대표는 야당이 압박에 나선 최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친 이후 공식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의 미국과 캐나다 순방이 오늘부터 6박 8일간 진행됨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 처리 논의는 다음 주에 본격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여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두고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의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통해 그간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선 이 대표는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고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언급된 주요 법안은 물론이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현안법들의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구속 수감자들이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는 것이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하겠냐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이제 40여일 후면 21대 국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에 여야는 5월 국회를 열어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5월 임시국회를 여는 겁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2만 5천 건 이상. 하지만 60%가 넘는 1만 6천여 건의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과거에도 총선이 끝나면 여야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무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켜온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에도 여야가 총선 이후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독려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나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50일 남짓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걸림돌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최상병 특검법.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핵심 내용인데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법안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국회 재의결 요건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상황. 여기에다 민생 법안들도 다음 달 중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만큼 21대 국회의 성적표는 5월 국회의 입법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월요일 이슈픽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수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첫 메시지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제 고위급 참모진 인선에 나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조금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인사 기류가 빠르게 감지됐었는데 대통령실에선 시간이 필요하다며 막판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인적 개편이 대통령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물망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 여론 동향을 살피는 시간을 갖고 좀 더 숙고하는 걸로 보입니다. 먼저 비서실장 후보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무와 행정 경험 모두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고 이외에도 후보군을 더 넓혀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서실장 인선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가 유력해 보이는데 후임 총리 인선도 주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후임 총리로는 국민의힘 권영세, 주호영 의원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낭설이라고 본다며 후보군에 거론되는 것에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전 장관과 후임 총리로 권영세 의원이 인사로 맞물리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이란 이력이 비판받을 수도 있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또한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들 대부분이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지적돼 왔던 대통령과 함께 일해본 사람,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총리 임명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총리 인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당 총선 패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직접 입장을 밝힐 거로 전해졌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과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메시지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형식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국무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은 내부 의견 수렴에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4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이 있었는데 차기 지도부 구성이 핵심 쟁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당대회 시기와 원내대표 선출 여부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당내에선 차기 지도 체제를 둘러싼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있었던 중진 간담회와 내일 당선인 총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비대위를 꾸릴지 아님 비대위를 건너뛰고 전당대회를 열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우선 실무형 비대위를 꾸린 뒤에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4번째 비대위를 구성하게 됐지만 사실상 전당대회를 위해 절차상 거쳐가는 실무형에 가깝습니다. 다만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릴지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지 등은 아직 정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를 다시 띄우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는 의견이 나뉜 모습인데요. 우선 전당대회 준비 비대위로 역할을 한정해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과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서 총선 참패에 대한 수습을 먼저 맡긴 뒤에 하반기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의견을 거쳐서 최종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비대위 체제로 이제 돌아가는 형국인데 당 주도권을 누가 차지할지 이것도 쟁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친윤과 비윤 중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도 핵심인데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비윤계 중에는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있고 30대 기수론으로 주목받는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도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참패 이후 꾸려졌던 김종인 비대위 전례가 있듯이 당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남권을 비롯한 친윤계에서는 당의 쇄신과 국정 안정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22대 당선인 중 절반 이상은 친윤 성향이라서 당 주도권을 비윤에 내주기 어렵다는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보면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에 이제 들어간 상황인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친명계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은 이제 원내 사령탑 경쟁이 시작됐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의원들의 표심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친명계 당선인은 민주당 지역구 당선인 중 53%에 달하는데요. 범친명계까지 합치면 100명에 육박할 수 있어서 사실상 누가 되든 친명계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 후보로는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과 김성환, 김병기, 김영진 의원 등 10명이 넘는 친명계 후보가 거론되고 있고 개파색이 옅은 강훈식, 한병도 의원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 선출도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 내 최다선인 6선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선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두 후보 모두 국회의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국회의장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서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22대 국회가 이 정부와 강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선 이후에 여야 모두 각자 상황에 맞게 각자 상황대로 인선에 이제 바쁜 그런 분위기인데 야권에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잇따라 이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조국 대표도 동참하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에 영수회담 의지를 보인 바 있죠. 이어 조국 대표도 제3당 대표로서 대통령께 할 말이 있다며 대통령실에 답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한 건데요.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할지 다자회담을 할지 고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지금까지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시절의 잔재라며 사실상 거절 입장을 밝혀왔었죠.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선 국정 운영이 더 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고위급 참모 교체가 예정된 만큼 아직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6박 8일간의 미국과 캐나다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의 의회 교류 모멘텀을 강화하고 방산 협력 등 전방위 의회 정상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5년 만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과 공동 리셉션 개최 등을 이뤄내며 한미 관계 발전을 강력 뒷받침해왔던 만큼 이번 순방에서도 한미 의회 교류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먼저 그동안 강조해왔던 의회 간 상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해서 미 의원들을 초청하는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엽니다. 또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한미 의회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 기지 워싱턴 한미 의회 교류 센터의 개소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 의원연맹 창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미 의회 내 한국 관련 법안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방침입니다. 일상적이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의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민과 투자기업들이 적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김 의장은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새로운 70년을 향한 한미동맹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전통 우방국 캐나다도 현지 국회의장으로서 12년 만에 공식 방문합니다. 김 의장은 캐나다 상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양국 의원친선협회의 정식 승격과 무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핵심 광물 자원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국방 방산 관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캐나다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비롯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입니다. 양국은 FTA에 기반해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 상호 협력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안규백, 윤호중, 한정혜, 송갑석,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진석, 주호영, 추경호,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재섭 당선인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22대 국회로 공을 넘기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초선 당선인들이 오늘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어서 유가족들과의 비공개 면담을 갖고 특별법 재의결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을 원했다며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한 것에 대해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어서 김해 봉화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주말 전문가와 500명의 시민 대표단과 함께 연금 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수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려 노후 최소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소득 대체율 인상이 기금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며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이번 주말에도 수의 토론회를 열고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4월 1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12척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창당 한 달여 만에 12개 의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3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죠. 조국혁신당이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차기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조국 대표는 한 인터뷰를 통해 독자 교섭단체 구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소속분이든 영예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또는 사회민주당 등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다라고. 조국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단디하게 하겠다.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원구성 시 조국혁신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고 또 상임위별 간사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여러 차례 공언한 바가 있는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원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물론 정당 보조금도 확대됩니다. 때문에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을 맞추기 위해선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진보 진영에 있는 군소 정당들을 끌어모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반응인데요. 진보당 3석에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 1석. 여기에 더해 시민사회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당선된 2명까지 고려하면 교섭단체 필요한 20석이 완성되지만 예상 시나리오인 만큼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예 국회법을 고치는 방안도 존재하지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선 양당이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만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교섭단체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 총선 돌풍에 이어 제3의 교섭단체란 명예도 거머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무효당도 가능입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끝내 투표할 정당을 고르지 못해 무효표를 던진 이가 13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수는 모두 2,965만 4,450표였습니다. 이 가운데 4.4%인 약 131만 표가 무효표로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 무효표일 뿐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을 확보한 개혁신당의 득표 수보다 많게 나온 건데요. 때문에 일각에선 무효표 수만으로도 제4당이 구성되는 수치라면서 이번 선거 오명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총선 무효표 수는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꼼수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21대 총선부터 급증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그 원인 중 하나로 비례정당 난립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51.7cm라는 역대 최장의 비례 투표 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들의 반발심과 당면 혼란으로 인해 130만 9,900표의 역대 최대 비례대표 무효표가 속출하는 상황 속에 사표를 다수 양산하는 소선거구제까지 포함하여 허심탄회한 선거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홍천 의원은 비례정당 난립으로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으로 길어지면서 유권자의 혼란과 반발이 극대화된 결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사표를 양산하는 현 선거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현상을 경고했는데요. 정당 난립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당의 공약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효표 수가 정당의 득표 수보다 많이 나온 이번 선거 결과를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12석에서 네, 이제 총선은 끝났지만 전국은 아직도 어수선합니다. 전국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 또 희비가 엇갈린 총선 핫피플, 각 당 대표들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부터 그동안 이제 저희와 쭉 함께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평론들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그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는 지난주에 총선 이틀을 앞두고 의석수를 거의 정확히 굉장히 근접하게 맞추셨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으실까요? 자화자찬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한국에 그 선거를 치렀는데 200석 가까이 나온다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의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남의 의석이 65석이잖아요. 근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역구, 그러니까 비례를 빼고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80석 정도도 못 갖고 간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수 결집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그걸 대충 계산을 하니까 아니 그 대충 계산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한이나 구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쉬웠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반면에 뭐 이종훈 평론가님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예상을 하셨기 때문인지 오늘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고 나오셨습니다. 아, 네, 삭발은 안 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예,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뭐 저는 이제 오차가 좀 많이 났죠. 그런데 저는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난 총선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지난 그 4년 전에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균형을 좀 맞춰줄 거다. 과거에 사실 보면 이제 늘 그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야, 이번에도 황금비를 국민들이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16년 총선 때도 아슬아슬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제 그 보수 정당이 이제 딱 한 속으로 지게 만든 거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참 절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제 황금비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훨씬 더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는요 3당 4당이 항상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통 아무리 많이 가져가야 한 정당이 130석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느 순간부터 이 제3지대라고 하는 정당의 존재가 사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당이 만약에 선거 구도에서 좀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예전에는 단독 과반을 가져가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네.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152석, 153석 그 정도 가져가는 게 한 당이 가져갈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 선거 구도가 한번 쏠리면은 180석이 나온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과연 바른 방향이냐? 사실 큰 틀 안에서 보면은 꼭 긍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찬성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래도 좀 제3지대 신당들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쭉 결과를 추이를 보면 부동층이 한때 한 30%까지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구도화에서 그래도 제3지대 쪽에 어느 정도 표심을 좀 실어줘서 균형을 좀 이렇게 잡지 않을까. 양당의 극한 정치에 대해서. 네. 뭐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적중하지 않았던 거고요. 제가 적중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완전히 지금 양당 정치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과연 제3지대에서 뭔가 하겠다라고 정당이 출연할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절대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총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총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입부가 좀 길어서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고 저희가 준비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고 수습 국면에 들어간 상황인데 다시 이제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 친윤과 영남계 견제를 뚫고 과연 수도권 중심론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거기에 이제 30대 기수론까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30대 기수론을 얘기하기는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네. 그러니까 2022년에 사실은 그때 이제 그 국민의힘이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러 이제 보수 정당으로 분화가 됐다가 다시 이제 당을 겨우 합친 상황이잖아요. 합치고 그 후유증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보수의 혁신을 내걸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 파란을 몰고 올 정도로 파격적인 어떤 당대표 당선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두 가지 크게 요인이 있을 텐데 하나는 대통령이 사실은 당대표를 억지로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떠받쳐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또 참패를 했어요. 또 참패하고 나니까 또 수도권에서 겨우 이제 초선이 된 30대 의원들을 다시 당대표로 세우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세울 자신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당에서 힘을 실어줘서 정말 수직적인 당청 관계 바꾸거나 당으로 뭔가 그 국정 운영의 중심을 가지고 올 정도의 그 정도로 당에서 뭔가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로 힘을 실어줄 각오가 돼 있다고 하면 네. 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감성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중진급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 대통령과 관계 설정도 내가 다시 하고 당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당이 정말 민의를 따르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중진이 오히려 나서야죠. 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서 아직도 수습하려면 좀 멀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중심론, 30대 기수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됐죠. 정치권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은퇴할 것이냐. 근데 뭐 잔류에 대한 뭐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복귀한다면
언제, 뭐 어떤 형태로 좀 복귀할지 같이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기회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뭐 이번에도 뭐 약간 차별화를 시도하려다 결국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찌 됐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명적으로 좀 이렇게 공동체라고 좀 거의 봐야 됩니다.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말로 국정 쇄신을 좀 하고 180도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는 기회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제가 보건대는 뭐 이번 그 위원장 사태가 거의 뭐 결과적으로는 정계 은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친윤계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10석밖에 못 얻을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 덕분에 그래도 130석까지는 했어.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한 역할 이 부분이 뭐 실제로 한동훈 효과는 없었던 거로 규명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 거의 검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정치권에 진입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대권 주자 입지를 굳혔습니다. 당 장악력도 더 강해진 상태인데 이젠 그 검찰이 예전처럼 쉽게 영장 발부를 시청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관심사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입니다. 당연히 연임을 할 것이다. 네, 진짜 또 나올까? 이런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대로 꽃길만 걸어서 대권 가도까지 달릴지 단 하나 신경 쓰이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조국 대표일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 때문에 더욱더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당대표직을 끝내 안 내려놓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번 총선 승리를 이끌었으면 좀 멋지게 딱 퇴장하는 것도 잠시 퇴장했다가 다시 컴백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 그 대표 때문에 이게 신경이 쓰여서 이분이 그러니까 안심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당대회에 다시 나와서 본인이 지금 향후 전국도 좀 주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 조국 라이벌 구도가 된다면 야권이 분열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건 정말 섣부른 예측인 것 같아요. 섣부르다. 앞으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건데요. 이건 일각에서 생각하는 일종의 이제 조국 혁신당이 친문계다 이런 전제나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하고 친 문재인계로 민주당 세력이 분화했고 그 분화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 친 이재명당이 된 민주당과 그리고 친문계가 많이 간 조국 혁신당이다. 이런 전제가 성립이 돼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비례의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자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병립형으로 갔으면은 조국 혁신당이 이 정도 의석 못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안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찍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혁신당을 만든 건 이재명 대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한 17석, 8석은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 연합을 구성하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한 6석 정도밖에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을 사실은 시민사회나 진보 쪽에 나눠준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뿌리로 말하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뿌린 결과가 조국 혁신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지층이 겹쳐요. 한 40%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40%가 이동해서 지금 표를 던져준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불만도 작용하고 있지만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정권 심판론을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 거의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진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당이 서로 대립하면 같이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같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어찌됐든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이재명 당대표 그 전대 출마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출마를 굳이 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이재명 당이 인재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지난번 공천 작업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했지만 어찌 됐든 민주당의 주류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치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함께였던 그 인사들이 바뀌는 과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새로 당을 만드는 과정이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당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앞으로 2년 동안 또 당대표직을 수행한다고 하면 대권까지 간다고 하는 전제로 보면 그 평가를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가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국정 후반기에 민주당으로서 뭔가 큰 역할들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보통 그런 평가를 받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뭐 굳이 얘기하면 30-30이나 30-35 하면은 한 75 정도가 국민으로 말하면 75% 정도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 뭔가 정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한 30%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유권자들이 결국은 대선에서 후보를 결정한다, 대통령을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잘한다더라도 박한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높은데 가능성이 이재명 대표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질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여요. 당은 어차피 주류는 이재명계가 돼버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도박은 저는 좀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8월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좀 갈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조국 대표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만약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진다면 5년 동안 이제 뭐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 길도 이제 막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의 이제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미래 좀 한번 그 전망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뭐 실형 선고 확정되고 하면 정치적 타격이 상당하죠. 대권 주자로서 행보 뭐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보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은 뭐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사실은 확장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은 뭐 마치 굉장히 승리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또 모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민주당 내에 내분이 발생해서 예컨대 이제 뭐 친문계가 되고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간다거나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고 일단은 친문계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나의 교두보를 지금 마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향후에 충분히 활용을 하려 들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 있는 그 친문계들도 사실은 조국 혁신당하고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공조를 해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의 그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벌써 이게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일각에서 좀 이제 나오는 그런 견해긴 한데, 그러니까 혐의 적용을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종류를 한 것도 이게 오히려 검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 한 건만 이제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이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 사법부도 놀랐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법부도 상당히 그 부담스러울 것이다. 조국 그 대표의 이번 그 돌풍이 사법부에도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뭐 거군요. 그런 얘기까지 일각에서 심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따로 남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에게 그 유죄를 선고했던 그 소부하고 같은 부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갔을 때 그러니까 혐의가 같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조국
그 전 장관한테 조국 대표한테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게 좀 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죄 선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대법관도 같은 사람으로 같은 임명이 됐죠. 소부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는 거죠. 사법적인 판단은 아직 남았고 그 사법적으로는 유죄가 내려질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죄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건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거 왜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조국 혁신당에게 의석을 몰아줬단 말이에요. 이건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도 가지고는 판단,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표현했던 걸 빌려오자면 일종의 범죄자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잖아요. 이게 정치와 사법적인 판단이 다르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유죄 판결이 나든 뭐 무죄 판결이 나든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정도 가지고 나중에 대권으로 가는데 심각한 결격 사회야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권 도전을 할 때 어떻게 됐든 사법 족쇄가 풀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대권 도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권력형 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아마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권력형 비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관련되는 입시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사법적인 문제 부담을 덜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대권 가도록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사법적인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 유죄 판결을 받고 나중에 가서 이번에는 뭐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미래는 계속 살아있는 미래다. 이건 좀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인물은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막판 역전국으로 4수 만에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대표. 대선 3년 남은 거 맞냐? 또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런 발언에 거침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내부적으로는 차기 전당대회 나가지 않고 지선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앞으로의 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마 뭐랄까 보수 진영을 흔들 수 있는 핵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석이 그냥 세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범야권 의석을 192석으로 보느냐, 189석으로 보느냐 가지고 지금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을 가져갔잖아요. 8석만 빠지게 되면은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한 의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8석이 빠지는 건 빠지는 거지만 8석 흔들 만한 외부 요인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가지고 있는 개혁신당 3석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꾸로 말하면 야권에서 의석을 모을 때 179석을 모으는 거하고 192석을 모으는 거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거든요. 그 3석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캐스팅 보트를 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의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다가 어찌됐든 우여곡절을 겪었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선명한 야당을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명한 야당을 외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판은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러면서 더 스피커는 커져버린 거예요. 커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경우에는 같이 야권하고 동조하면서 윤 대통령을 막 압박해 들어가다가도 김건희 사업 관련된 특검법 얘기할 때는 글쎄 좀 조금 더 지켜보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또 이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계속 흔드는 작업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동물적으로 이걸 배웠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느 그런 사안마다 앞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쭉 남아 있는데 이른바 이채양명주라고 불리는 이런 사안들이 계속 올 때마다 중간에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밀당으로 몸값을 높이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보수 내부에서 8표가 흔들리거나 이렇게 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이제 수도권의 젊은층 아까 30대 말씀하셨지만 그쪽의 의원들하고 굉장히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흔드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체를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훈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 지방선거에 집중하겠다 하는 거는 대선 좀 캠페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를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이 바람에 이제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차기 대선 레이스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그 대권 주자들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달리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달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보수 진영 내에서의 그 재평가 작업도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지지층 내에서 뭐 어찌됐건 뭐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번에 살아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아마 조금 놀라기도 했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상황은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에 대통령이 안 바뀌고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아서 다시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만약에 참패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범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을 주도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좀 간결하게 좀 짧게 시간 관계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운명에 대한 건데요. 이제 한석 김종민 의원 단 한석을 이제 현재 차지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낙선을 했고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를 듣는 이낙연 대표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김성환 평론가님. 그 라임을 맞추셔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래는 미래, 없다. 미래. 미래는 없다. 예, 새로운 미래는 이제 당으로서의 존재감은 사라진 정당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낙연 대표가 살아왔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지도 않은 상황이고 김종민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김종민 의원은 새로운 미래로 활동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으로 복당 가능성을 높게 보시죠. 부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으로 복당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을 모아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때 그때 지금 3선이란 말이에요. 그 원내대표를 맡을 사람은 김종민 의원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키워나가거나 이런 방식밖에 사실은 남지 않았고요. 뭐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대권 가능성에 대해서 호남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대권도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 처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는 없다. 네, 저는 뭐 미래는 없다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미래 활로를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민주당하고는 결별하는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민주당으로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하고 통합. 근데 사실상은 조국 혁신당의 흡수 통합되는 형태로 그쪽하고 합류했다가 2단계로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통합. 이런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네요. 네, 1월부터 두 분과 함께 달려온 총선 레이스.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음 같아선 두 분과 좀 더 총선이 좀 한 달 뒤였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저희가 좀 난초한 질문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서 네, 마지막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신가요? 정말 짧은데요? 아니 그러면 저한테 일부러 시간 양보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원래 이런 자리에서 오면요. 예측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도 맞추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미안한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민주당이 될 겁니다. 여기는 안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화 많이 받으셨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대표적으로 제가 안 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미안한 감정이 있기도 하고. 대부분 안 될 걸로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참 사선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하여튼 총선 기간 동안에 함께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그동안 신중하고 예리한 분석으로 총선 판세를 읽게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두 분의 활동 잘 관심 있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